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역사가 김영준입니다. 중종실록 제37부 대간들의 흑역사 김한로를 밀어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함께 할 겁니다. 제가 누차 강조드리는 부분이지만 훈과 살인 그렇게 나누는 것은 교과서적인 이야기고 실제 역사에서는 좀 이제 모호한 부분들이 제법 있다라고 했었죠. 당시 이제 살인 대간 세력들이 이때 당시 이제 최고 권신 중에 한 명이었던 심정을 탄핵하려고 시도를 했다가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 때문에 이제 대관들은 공포에 떨게 되죠. 심정의 성격상 가만히 있지 않을 거고 분명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 할 텐데 어떻게 우리가 이제 이 보복에서 피할 수 있을까 했을 때 대항마를 한 명 키우기를 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대항마로 밀어줬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김한로였습니다. 그리고 김한로 역시 이제 정치권에 복귀를 하면서 자기를 이제 이렇게 오랫동안 물먹였던 남곤 일파들을 싹 다 쓸어야지 자기가 제대로 정치권에 안착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쉽게 말해서 김한로와 그때 당시 이제 대간 세력들 간의 이해관계가 일치를 한 거예요. 자, 그래서 김한로가 유비에서 풀려나고 난 다음에 복귀한 다음에도 한 1년 동안은 조용히 지내면서 전열을 정비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확실하게 라인업이 갖춰지고 난 다음에 본격적으로 이제 공세를 퍼붓게 되는데 그 첫 번째 타깃이 누구였냐면은 바로 이항이었습니다. 이항은 김효 살인들한테도 좀 이제 미움을 많이 받았었고 그때 이 원한으로 인해 가지고 나중에 이제 김효사화가 터졌을 때 복귀를 해서 대단히 강경 노선을 걸었던 인물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이항이 흥미롭게도 누구도 싫어했냐면은 김한로도 되게 싫어했어요. 그래서 김한로를 축출할 때도 역시 앞장섰고 이것 때문에 이항이 이런 말을 했대요. 김한로가 돌아온 날이 내가 죽는 날이 될 것이다. 그 정도로 이제 둘이 왼수지간이 돼버립니다. 자, 이때 당시 이제 이항이 당시 한 가지 좀 분경 사건을 일으키게 되는데 그러니까 청탁 사건이죠. 어떤 청탁 사건이었냐? 그때 이존현이라는 사람이 탄핵을 받았는데 그래서 이거를 갖다 좀 이제 변호를 하는 말을 해줘요. 그래서 그 변호를 하는 말을 사관원 헌납에게 제출을 했는데 문서를 이제 작성해서 제출한 거죠. 참고로 그때 이거 받아본 사람이 누구냐면은 그 유명한 주세붕입니다. 자, 주세붕이 이제 이걸 딱 받아보게 되면서 이게 공론화가 되는데요. 요걸 이제 비밀로 삼아가지고 대관들은 뭐라고 하냐. 사사롭게 이렇게 누구 봐달라고 청탁을 하면 되냐? 이거 잘못된 거다 하면서 집중포화를 날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항은 청탁을 한 게 아니라 그냥 변호를 해준 거다라고 하지만 대관들은 이게 무슨 변호냐 이 정도면 청탁이지. 그러면서 이제 밀어붙여요. 그렇게 해서 결국 대관들이 집중 포화를 맞고서 이항은 파직이 돼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이때 대관들이 이렇게 집중 포화를 퍼부은 것에 대해서 그냥 뭐라고 생각했냐면은 의뢰 있었던 일 아니냐. 대관들은 원래 저렇게 깐깐하게 굴었고 그래서 이제 이거 가지고 뭐 그런 식으로 물고 늘었던 거 아니겠냐. 뭐 별일이 있겠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또 이항 자체가 평상시에 원체 탐욕스러운 행동들을 많이 했던 인물이라 가지고 훈구파들 사이에서도 사실은 좀 별로 그렇게 평이 좋진 않아요. 그래서 훈구파 쪽 사람들도 다 뭐라고 생각하냐면 아유 평상시에 저렇게 해먹더니 결국 저렇게 될 줄 알았어. 어떻게 보면 차라리 잘 됐지. 저렇게 문제 일으키는 사람들이 그냥 차라리 잘리는 게 잘 된 건지도 몰라.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고 넘어갔는데 이 대간 세력 뒤에 김한로가 있을 거라고는 다들 꿈에도 생각을 못했던 시점이었죠. 자, 그러면서 이제 중종이 바로 이 타이밍에 슬그머니 김한로의 형인 김한정을 2조 참판에 제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2조 참판이 되면서 인사권을 어느 정도 행사를 할 수 있는 위치까지 가게 되는데요.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왕은 사실 누구 편이냐면은 계속 김한로 편이에요. 그러니까 왕의 생각은 이거 같아요. 어쨌든 현재 시점만 놓고 보면은 세자의 지위가 불안정한 게 사실이고 그 세자의 지위를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세자하고 나름의 그런 이제 관계를 갖고 있는 서로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한 집안이 됐죠, 그죠? 로얄 패밀리 관계를 갖고 있는 김한로가 조정에 와가지고 중심을 잡아주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게 이제 하나의 축일 것이고 또 하나가 뭐냐면은 조광조처럼 너무 급진적이지 않으면서 남건처럼 온건하게 일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 누굴까라고 했을 때 그걸 또 김한로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종도 김한로의 그 본질을 완벽하게 꿰뚫어 오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이 시점에서는요.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조광조를 두고서 비교했을 때 조광조의 좀 이제 순한 맛이다. 뭐 그 정도로만 이제 생각을 하고서 김한로를 데리고 와서 밀어줬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김한로가 세력이 계속 커지게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위기감을 느낀 게
홍문관 부제학이었습니다. 이 홍문관 부제학, 성세창이 누구를 찾아가냐면 그때 당시 권신 중에 한 명이었던 심정을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훈구하고 사림이 맨날 이렇게 서로 양쪽으로 나눠서 싸운 게 아니라 특히 사림의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서는 적당히 라인이 나눠져가지고 훈구의 어느 한쪽을 이렇게 지지를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훈구와 사림으로 나눈 것은 이제 교과서적으로 그렇게 보기 좋게 나눈 거고, 실제로는 거의 뭐 이제 김정식 이후부터는 이제 훈구, 사림 이렇게 나눈다고 하더라도 사림이 꼭 훈구하고만 싸우냐 그런 게 아니라 훈구하고 같은 라인을 구성하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아니 애시당초 그 사림 쪽 사람들이라고 해가지고 뭐 태생이 훈구하고 완전히 다른 것도 아니에요. 그냥 따지고 보면은 이제 훈구 집안에서 대간으로 들어가서 사림의 노선을 걸을 수도 있고 그렇기도 하거든요. 자, 아무튼간에 이제 이때 성세창이 심정을 찾아와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탄을 해요. 아니 김한정이 이조참판이라는 이게 말이 되냐? 지금 김한로가 모든 인사권을 다 거머쥐게 생겼는데 그쪽에서 그러면서 이제 나라가 지금 엉망진창이 될 게 뻔하다. 근데 왜 대관들이 이거는 얘기를 안 하냐 이거예요. 이거 따지고 보면 선택적으로 지금 선택적으로 비판하는 거 아니냐 이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두 사람이 이런 식으로 대화를 나눴었는데 문제는 이 대화가 어떻게 뭐 새어 나가가지고 요게 또 이제 대간들 귀에 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대간들은 또 요거를 뻔수로 잡아요. 아니 홍문관 부지학이면은 이게 원관 중에서도 굉장히 높으신 분인데 그런 원관의 대신이 원관 중에서도 거의 대신급에 해당하는 사람이 훈구파 대신하고 만나가지고 사서롭게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야. 좋았어. 기회는 찬스는 기회. 이걸 가지고서 우리가 이제 지렛대로 삼아가지고 레버리지로 삼아서 심정을 넘겨버리자.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왕의 행보를 놓고 보면은 김한로를 편들어주는 게 확실하단 말이죠. 자, 이렇게 해서 대간들이 벌떼처럼 달려들어가지고 바로 공박을 해 나가는데 이때 이제 논리 구조를 이런 식으로 짜요. 지금 홍문관 부제학인 성세창이 조정의 권신인 심정과 결탁해가지고 우리 대간들을 일망타진하려고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왁구를 짭니다. 그러니까 지금 둘이 나눈 얘기를 보니까 우리 대관들 보고 왜 이조참판이 기만적으로 제수된 걸 비판하지 않냐라는 식으로 막 불만을 토로하는데 이거 자체가 우리 대관들의 언론 기능 비판을 마비시키려는 그런 공작이 아니냐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한테 겁을 줘가지고 위축시키려고 하는 거고 더 나아가서 우리 대관들을 일망타진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논리구조를 짭니다. 심정이 언론을 갖다가 사실상 이거 뭐 환영기처럼 쓰려고 하는 거 아니냐. 아니 그럼 뭐 자기 입맛에 맞는 비판을 꼭 해야 되는 거냐. 그런 비판을 안 하면은 안 되는 거냐.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언론 탄압이다 막 몰고 갑니다. 자, 그러면서 플러스 알파로 하나 더 걸고 넘어지는 게 뭐냐면은 바로 작서해변 이야기가 나와요. 제가 누차 강조해서 드리지만 작서해변을 인해서 손해를 본 사람이 누군지 이득을 본 사람이 누군지를 생각하면은 진범이 누군지가 좀 유추가 된다는 말씀을 드렸었죠. 이때 작서해변을 걸고 넘어지면서 저 심정이 옛날에 경빈 박 씨한테 외모를 받은 적이 있다. 이렇게 걸고 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엄청난 얘기인데, 그러니까 경빈 박 씨를 사주를 해가지고 작서해변을 일으킨 게 사실은 심정일 수도 있다. 그런 논리가 만들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심정 자체가 원래 좀 탐욕스러운 사람이라서 여기저기 뇌물을 좀 받았어요. 그러니까 별 생각 없이 옛날에 이제 경빈 박 씨 뇌물도 받은 적이 있었겠죠. 그거를 가지고서 이제 이렇게 걸고 넘어지게 된 겁니다. 자, 이때 당시 이제 왕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그래, 대간들의 지적이 타당하다. 일단, 홍문관 부지학 심세창에 고신을 빼앗고 유배를 해라. 하지만 심정은 대신이니까 가볍게 논할 수 없다라고 일단 심정은 놔둡니다. 하지만 그 뒤로도 계속 대간이 줄탄핵을 하게 되고, 결국 중종은 못 이기는 척, 심정도 유배에 처하게 되었다는 거죠. 이게 왜 못 이기는 척이냐면은, 심정 정도 되는 대신이면은, 이런 일이 있을 때 그래도 어떻게 된 일인지 좀 한번 해명을 할 수 있는 기회는 줘야 되는데 그런 기회를 주질 않아요. 그런 기회를 주질 않고 대단히 속전속결로 그냥 유배로 결정이 나버렸다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탄력을 받은 김한로 지지 세력 바로 그 대관들이 여기서 이제 더욱 공세를 강화하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서 막 여러 사람 막 찍어 넘기기 시작해요. 공조 참판 조만영, 그리고 사성시정 조정격, 사성, 박소 이런 사람들이 다 누구 떨거지들이냐면은 심정이 떨거지라는 겁니다. 즉 심정과 같이 빌붙어가지고 뇌물을 받아먹고
경빈 박씨를 사주해가지고 작서해변을 일으킨 바로 그 배우 세력이 이쪽이라는 거예요. 참고로 지금 언급하는 사람들 조방영, 조정경, 박소 이 사람들이 다 누구냐면은 김한로의 복귀는 아니되옵니다라고 말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여기서 다 찍어내요. 자, 그리고 또 중종이 여기서 어김없이 김한로 편을 들어줍니다. 그럼 얘네들 다 파직시켜. 자, 그 다음에 또 불똥이 누구한테도 튀냐면은 박원종의 서자였던 박운에게도 튑니다. 그래서 이 박운 또한 이양에게 빌붙어가지고 출세하려고 뇌물을 바친 적이 있다. 자, 그래서 요걸로 또 이제 걸고 넘어져가지고 유배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상황이 이 정도로 이제 흘러가니까 당시 이제 조정의 중심을 잡고 있던 정광필이 진화에 나서게 되는데요. 정광필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박원종에게는 적자가 없어서 지금 서자가 그 제사를 받들고 있는데 그 서자를 유배를 보내면은 제사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 정말 어마어마한 대역죄가 아닌 다음에는 용서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게 훈국 공신들을 대하는 도리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자, 그러나 중종은 대단히 이제 이 부분에서 단호박이었는데 그럼 저렇게 뇌물을 주고받은 사람들을 갖다 처벌하지 않으면 앞으로 어떻게 귀감이 되겠냐. 조정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 방법밖에 없다 하면서 정말 단호하게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놓고 보면은 중종이 정광필 말은 정말 안 듣는구나 라는 생각이 또 들기는 들어요. 정광필의 최대의 약점은 바로 그겁니다. 정말 괜찮고 훌륭한 사람인데 왕한테 총애를 못 받았던 게 제일 치명적이에요. 자, 아무튼 이제 이 소식을 들은 이양은 유배가 아니라 일단 낙향이었죠. 그래서 이제 이양이 완전히 그냥 뚜껑이 열려가지고 상경을 해서 상소를 가지고 승정원에 들려서 원통함을 호소를 합니다. 나는 정말 맹세코 박운에게 뇌물 같은 거 받은 적이 없다 하면서 이제 막 그렇게 해명을 하는데 이게 좋게 보일 리가 없죠. 평상시에도 사실은 이런저런 스캔들로 좀 무리를 일으켰던 사람인데 사람들이 그럼 뭐 이거 말을 고지고대로 믿겠어요? 더군다나 이게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은 조선시대에는 피혐의라고 해가지고 일단 물러나가지고 사람들 안 보이는 데 가서 자중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피혐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지금 이양은 피혐을 하기는커녕 오히려 상경을 해가지고 정면으로 돌파를 시도를 했다는 거죠. 당시에는 이게 정말 도안이면 뭔데 잘만 통하면은 오죽 억울했으면 저렇게 행동했겠냐라고 그렇게 동정표를 살 수 있지만 자칫 잘못 가면은 아니 이게 무슨 절차도 어기는 무리한 행동이냐 피험을 하셔야 할 분이 이게 도대체 무슨 짓이냐 그런 식으로 이제 맹 비난을 당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항은 사실 동정표를 받기에는 평상시에 좀 이제 입상짓을 너무 많이 했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오히려 이것 때문에 이제 이항이 거꾸로 당하게 되는데 대간들이 막 이제 또 집중파를 날립니다. 저렇게 절차도 무시하고 피험도 안 지킨 이항의 무례를 벌여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중종이 이걸 받아들여서 이항은 원래는 그냥 낙향이었지만 유배에 처하는 신세가 됩니다. 그러니까 김한로가 돌아오는 날이 자기가 죽는 날이다라고 그렇게 이제 예견을 할 정도로 김한로하고 사이가 안 좋았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이제 필사적이었을 거예요, 이항이.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좀 너무 지나친 무리수였던 거죠. 결국 이항은 이렇게 자폭 버튼을 누르고서 유배지로 떠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중종은 김한로의 복귀를 앞장서서 반대한 사람들을 싹 다 치워버립니다. 그렇게 하면서 깔끔하게 정리가 된 상태에서 김한로가 이제 공식적으로 정치권에 들어오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한 방에 뭘 임명시키냐면은 위용이 대오군 그리고 오이도청부 도청관을 거쳐가지고 예조 판서까지 한 방에 그렇게 올리게 되면서 김한로가 그야말로 화려하게 복귀를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김한로가 복귀를 하게 되는데요. 중종은 김한로를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은 조광조의 순한 맛이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남권의 하위 호환이다. 이 정도로 이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 이제 진짜 김한로의 정치가 시작이 되는데 과연 김한로는 중종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이제 소프트하게 조정을 잘 이끌어 나갈 것인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